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예. 이번 방송은 텀이 좀 길었습니다. 토요일에 올릴까 하다가 모처럼 가족하고 함께 보내시는데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양상이 있죠. 90일 유예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대두 수입,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완화 등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많이 양보하는 모양새가 있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또 중국이 중국 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그 해석을 부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요. 오늘은 중국 무역 분쟁의 완견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최근의 일련의 행위들은 시진핑의 위장 전술일 뿐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수면 안에서는 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간략하게 좀 더 거시적으로 짚으면서 뒤쪽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국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시초는 원래 시진핑의 황제 프로젝트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원래 중국의 주석 자리는 10년 하고 물러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최근 시진핑은 그 10년 연임과 단임 제도를 거의 폐지시켜 버렸죠. 근데 그냥 폐지하면 독재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자칭 황제가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기간 없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포석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 부정부패 일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기술 선진국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시진핑의 황제 프로젝트와 미국의 이해관계, 즉 패권 싸움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황제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는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벨트 원로드 1대1로 전략과 이것과 이어져 있는 두 번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게 걸려 있었고요. 세 번째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최종 목적은 결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죠. 근데 1대1로 전략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돈, 외환보유고를 중국의 주변 국가들에 돈을 퍼주고 중국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일종의 기반 기술을 제조하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으로 확대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IMF나 미국에서 1대1로 전략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1대1로는 다른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들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중국 물건을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독재 정권들,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독재 정권이잖아요. 독재 정권들은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하면서 돈 빼돌리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국의 패권, 미국의 패권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미국이 강력한 저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위안화 기축통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주요 기술이 2025년에 글로벌 탑 1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을 넘어서는 거죠. 미국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황제 프로젝트를 중국몽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 아래 2050년에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국이 되자. 이게 결국은 시황제 프로젝트의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였죠.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강력한 견제, 강력한 저지를 하려는 게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도 좀 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단계, 경제라는 건 그 기업의 기술 발전이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저개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은 당연히 첫 번째는 단순히 임가공업, 인건비 중심이죠. 이걸 통해서 외환보를 벌어오는 거죠. 이게 과거 한국의 60년대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속하는 거고, 베트남이 결국 지금 현재 이걸 넘어서고 있고요. 북한의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이 전략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외환이나 자본이 모여지면 이제 자본, 노동집약적 산업, 중화공급 육성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때가 이제 모방이죠. 모방하고 응용하는 프로젝트인데 한국이 2000년도까지 8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이 전략을 추진했죠. 베트남도 현재 이 전략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2000년도에 들어서 이 전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만 봐도 중국의 모방 전략, 뭐 중국이 한국을 따라온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려면 이제는 기술, 집약적인 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나라가 결국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런 산업들, 기술 집약적인 기술 부가가치 중심 산업을 우리는 선진국 산업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D램 산업이 여기에 속하겠죠. 근데 이런 선진국은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그릴 수 있는 개념 설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은 뭐냐? 맨 끝에 있는 기술 집약 산업, 기술 부가가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서 저 산업에서 2025년에 글로벌 탑 1이 되자. 이게 결국 2025 글로벌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죠. 그다음에 기술의 성장으로 글로벌 무역시장, 글로벌 경제에서 탑 1이 되면 그 통화는 당연히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이걸 일본을 통해서 중국이 배웠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국이 진짜 2025 전략이 이제 19년, 이제 6년 후에는 이게 통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정말 일부 독재 정권은 대부분 이런 거 선언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기술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거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핵심 기술들을 뽑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모바일 폰 칩, 퀄컴이 가지고 있는 칩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 메스,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메디컬, 그러니까 다 의료기기, 로봇, 자동차, 뭐 어드밴스드 컴퓨터,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반 기술들이 되는 이런 기술을 중국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면 이 파란색이 이미 현재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밑에 연한 이 푸른색은 2025년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2020년 내년이에요. 내후년이죠. 이런 뭐 뉴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넘긴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끌 주요 기술들이 중국의 한낱 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차이나, 이것도 블룸버그에서 그대로 가져온 그림인데요. 차이나 엑스포스입니다. 즉 주요 기술 시장에서 중국이 수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터,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전자 기술 장비나 뭐 발전기죠. 이런 것은 이미 2017년도에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컨트롤 인스트루먼트, 일종의 로봇 기술이죠.
그 다음에 뭐 고속철도 이런 것들은 이미 2017년도에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훌쩍훌쩍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기술 기반이 갑자기 올라가는 시점을 보면 2015년 이후에 이게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시진핑이 꿈꿨던, 독재를 꿈꾸면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인 중국몽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만 놔뒀다간 이게 중국의 꿈이라는 건 결국 중국에 대한 뭐라고 하죠? 단순히 중국이 미국 밑에 있던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이 군사적이든 경제적 패권을 중국에 뺏길 수도 있다는 이 중국 위협론, 10년 전부터 미국에 퍼져 있던 중국 위협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기술 개발,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룸버그에서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5%로 가정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로 가정할 때 2029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초월한다고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이 성공한다. 그러면 저건 가정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왜? 경제적 패권을, 기술 패권을 놓친다는 얘기는 군사적 패권도 놓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속도만으로도 계속 가면 군사비 지출, 국방비 지출은 2035년 정도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기술은 첨단 기술의 집합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저렇게 중국이 성공해버리면 군사적인 패권조차도 넘치는 2029년이면 넘어설 것 같다는 경제력에 기반해서 군사적 패권까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게 참나 꿈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미국으로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의 이런 기술 습득, 경제 성장을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허를 찔려 버렸는지 그걸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성장, 결국은 군사적 패권을 노리고 싶은, 군사적 패권이 곧 경제적 패권이고 경제적 패권은 곧 기축통합 패권이지 않습니까? 이걸 노리고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전략,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달성, 이 핵심 전략 두 가지는 첫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돈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는데 어떤 기업이든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단 말이죠. 분명히 실패를 통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성공으로 가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 실패는 결국 자금의 탕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발생시키는 건데 일반 기업들은 한두 번 잘못하면 기업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도 기술 발전을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는 전략을 하죠. 그런데 중국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즉 실패해도 정부가 그냥 보조금으로 메꿔주는 전략을 가니까 이건 이 기술 습득의 속도나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돼 버리는 거죠. 한국 같으면 10년이 걸릴 거 중국 같으면 빠르면 2, 3년 안에도 따라잡는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과 G20 국가들도 WTO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WTO 개혁이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정책자금, 저리의 정책자금을 줘버리면 WTO에서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WTO를 약 15년 전인가요? 그때 개입하면서 개도국 혜택을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근데 개도국이 뭡니까? 중국이 내세우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이면 결국 세계 1등이라는 건데 아직도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다면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도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전략, 정부의 지원 전략이 이런 속도와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진국의 뛰어난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는 전략이었어요. 특히 선진국의 기술 기업을 인수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쉽게 중국에 주진 않죠. 그런데 유럽은 지난 2012년 이후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약해지니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 투자 여력이 약화됐죠. 그런 위기에 비집고 들어간 게 중국입니다. 즉 유럽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기술력이 높은 나라, 유럽의 유로존의 핵심 국가가 크게 세 군데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에 인수를 했냐면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분. 이 부분은 중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갈등을 겪을 때 트럼프가 가끔씩 하는 말 있죠. 우리 WTO 탈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12월 1일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WTO 개혁을 수용하겠다. 공동성명이 냈어요. WTO 개혁이 뭐냐? 개도국이 아닌 개도국에 보조금 주는 제도를 없애야 된다. 왜? 민간 기업 때 정부가 모든 돈을 밀어주는 기업하고 싸우면 당연히 정부가 밀어준 중국 기업이 이기거든요. 트럼프는 이게 남들은 뭐 헛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중국의 성장 전략은 그 성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WTO를 개혁해서 중국 기업들 자체 돈으로 성장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TO를 압박하고 있었고요. 중국의 2025 전략에서 앞부분 얘기했던 대로 유럽 기업을 공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뢰를 여러 군데서 찾았는데요. 지금 빨간 박스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의 기업들, 중국 기업이 아니죠. 중국 정부의 돈이죠. 중국 정부가 유럽의 주요 기업들의 직접 투자한 금액을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잘 보셔야 돼요. 과거와 이때는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했지만 지금을 보시면 핵심이 ICT 기업입니다. 2016년에 이게 지원했겠습니까? 결국 인수한 거거든요. 주요 공업자재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유틸리스 앤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이거 기간통신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즉 중국이 유럽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미국 눈치를. 그런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상당히 친한 관계이긴 하지만 중국의 우회적인 기업 공략에 그냥 본질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 이게 보면 Chinese companies in sectors related to made in 2025 China 이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국에서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노란색이 테크놀로지거든요. 이 숫자가 보십시오. 2014년 이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유럽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갑자기 2014년 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핵심 부품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게 단순히 자체 기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미 앞서 있는 유럽 기업들을 과감히 다 인수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2014년 이후부터. 이러고 나니까 미국도 깜짝 놀랄 정도로 속도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 때리기, 중국 경제 성장을 견제하는 게 어찌 보면
늦었어요. 그것도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 기업이 많은 한국에게는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들 보면 Chinese FDA입니다.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중국이 유럽에 있는 기업들에 직접 투자한 금액들을 보여주는데, 나라들을 보여주는데요. 빅3라고 하죠. 프랑스, 저먼, UK. 유럽에서 그나마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 3개국에 2016년과 17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냐면요. 이거 보세요. 과거의 필요가 아니라 2017년에 이 노란색이 UK, 영국이고요. 빨간색은 독일. 맨 위에 6%에서 3% 줄은 것은 프랑스입니다. 즉 영국은 경제 불황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웬만한 제조업체들은 거의 다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랜드로버 이런 거 다 인도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넘어갔어요. 기업만 넘어가겠습니까? 지난번에 쌍용차 인수했다 도망가는 것처럼 기술 싹 뽑아먹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술이 뽑아서 걔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자체 경쟁력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2016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게 독일은 기술 개발은 독일이 가장 앞서 있잖아요. 부품이나 이런 핵심 기술은 일본과 독일이 거의 전 세계 쌍두마차인데 독일은 이런 걸 눈치채고 줄였지만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영국의 주요 기업들은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보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일이 중국보다 훨씬 기술 개발에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아니, 선진국이 후진국에 투자하지 후진국이 선진국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15년 앞에서 보셨죠? 중국이 Foreign Direct 해외 직접 투자해서 2016년, 15년에 어마어마하게 독일에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이게 현실적인 금액으로도 나타나요. 이거 보세요. 이게 파란색이 중국이고요. 붉은색이 독일입니다. 즉 중국보다 독일이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 투자 금액은 무려 5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냥 가서 중국이 무슨 뭐 독일의 인건비 따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고인건비에 그냥 가서 공장을 진 게 아니라 독일 기업이 인수해버린 거예요. 독일 기업을 인수를 하는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여기다 공장 더 짓게, 니네 고용 놀려줄게, 이런 거였겠죠? 근데 고용만 늘렸습니까? 기술 빼오기도 이렇게 심각했던 거죠. 근데 독일은 이제서야 느끼고 워워워 속도 조절하지만 웬만한 기업 다 뺏겨놓고 뭐 이제는 오히려 독일이 중국의 경쟁력에 이게 뒤질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China threat이죠. 중국이 위협인데 Who has the most to lose if China succeeds in achieving its industrial policy ambitions? policy ambition이 뭐냐? 2025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성공했을 경우 가장 많이 위협받는 나라가 어디냐를 찾아봤어요. 이게 GDP의 비중이에요. GDP의 비중인데 보면 점원이 1등이죠. 즉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성공하면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독일이 제1인데 그 나라가 가장 크게 위협을 받겠죠. 그래서 독일이 가장 큰 위협이고 두 번째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잖아요. 즉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사대주의라고 얘기해요. 사대주의가 아니라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그 전략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상당히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두 나라가 어디냐? 독일과 한국이에요. 독일은 잘 모르겠고 한국, 제가 사는 나라 한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한국에게 중국이 따라오거나
중국이 넘어섰던 분야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결론을 내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단순히 관세 몇 푼, 무역 흑자 몇 푼을 줄이거나 중국이 미국 물건을 아주 많이 사거나 이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 글로벌 탑 1이 되면 경제성장이 미국을 더 빨리 능가할 수 있고 경제성장이 그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군사적 패권까지 중국이 위협하게 된다. 늦었다고 그냥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늦었다고 그냥 포기하진 않고 지금이라도 중국의 성장 속도, 특히 제조업 기술, 부품 기술, 핵심 기술 이런 속도를 늦추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실행된 게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알아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꼬리 내린 중국 제조 2025 수정할 듯 미국 달래기 나선 갈등 핵심 중국 제조 2025 손 본다. 자, 야 이제 중국이 미국에 백기를 내리는 거 아니냐? 야 2025 전략 아예 포기하고 그냥 미국에 지금처럼 하청업체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왜? 경제적 패권을 잃으면 결국 그 경제적 돈의 힘에 의해서 군사적 패권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세계 기축통합 패권에서도 나타난대요. 지난주에 이거 보셨잖아요. 패권,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 패권, 기축통합 패권이 그냥 양보해서 온 겁니까? 아니죠. 군사적 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뺏긴 겁니다. 무적 함대가 네덜란드하고 영국을 한꺼번에 공격하다 망해버린 거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너무 많은 걸 졌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결국 미국에 손 벌려버린 영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달러 기축통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즉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핵심은 결국 경제적 패권, 군사적 패권, 기축통합 패권을 가져가긴 중국의 오랜 전략인데 미국이 그걸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그걸 방해한다고 중국이 신문 기사 제목처럼 꼬리 내려거나 수정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얘기한 2025 전략 수정은 수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 시진핑의 위장전술일 뿐이다. 속지 말자. 다시 보자. 중국의 위장전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경제성장 전략 포기는 정권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2025 전략을 절대 포기하진 않고 수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에 안심시켜놓고 그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려는 중국의 숨은 전술이라고 봅니다. 왜? 역사에서 성장을 포기한 국가나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 정권을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핑계로 얼마나 많은 시진핑의 견제 세력들, 경쟁 세력들을 다 날려버렸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몽을 포기한다? 그 견제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다 하고 시진핑에 달라붙어서 그를 실각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2025 전략 수정은요, 포기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빨리 달성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 도둑질이나 유망기업 인수는 오히려 홍콩이나 중국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즉 절대 포기 없고 오히려 속도를 더 빨리 내려는 중국 전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저는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뒷페이지에서 얘기하겠지만 속도를 조절하거나
서로 수면 밑에서 활발하게 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긴 하겠지만 미국도 이런 중국의 이런 위장전술을 속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미국은 더 추진할 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한국 기업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 핵심은 뭐냐면 5G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 표준이 안 걸려있죠.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5G 기술이 화웨이의 표준이 걸려버리면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나 뭐 한국 기업들도 5G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 시간,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나 유럽의 뭐 어떻게 보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표준화 노력을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인해서 빨라지고 있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 방안이 현재 한국 기업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일 유예 기간 12월 1일부터 시간을 뭐 카운팅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2달하고 한 2주 정도 남았죠. 90일 유예 기간에 저는 표면적인 미중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의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급격한 분쟁은 양국 정상, 정치적인 명분을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둘 다 싸워서 죽고 죽일 수가 없어요. 봉건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멘탈, 경제적 심리 현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 생태가 교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태계 얘기하는데 과거 전체 해수면의 온도가 0.1도, 0.2도 올라가는 거 모르는 뭐 별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주요 어종들이 뭐 북상이 해버리거나 그래서 한국의 어업에 상당한 교란이 있잖아요. 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분쟁으로 이게 일시에 바꿔버리면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미국 경제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미중무역 분쟁이 90일 동안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주식시장의 영향을 너무 극하게 주고 그렇게 주식시장이 미중무역 분쟁에 의해서 너무 많이 빠지거나 이러면 내 주머니에서 손실되는데 정치인을 지지할 세력은 없습니다. 적당한 명분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중국 제조 2025는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수면 속에서 정말 더 강력한 갈등을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중국은 2025 전략 포기하는 척하면서 더 속도를 높일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왜? 저지시키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그 다음에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져진 그러니까 따라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어도 미국 및 유럽은 중국 기업의 이제 기술 선진 기업들의 인수에 강력한 제동을 걸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JT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하웨이의 최근에 뭐 시장 진입 뭐 금지 이런 것도 다 그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중국 기업들이 인수를 제지당하는 이 틈에 저는 한국 기업이 그런 기업을 아주 인수할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인가요? 삼성이 하만 스피커죠. 근데 남들은 스피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전기차나 핵심 부품의 중요한 부분을 하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삼성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하고 경쟁하면 몸값이 올라가는데 중국이 유럽이나 미국에 국가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이런 계획을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기업들이 인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의 정책자금제, 뭐 산화금융, 인수금융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원이 좀 더 비밀리에 그 다음에 활발하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타깝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치적 위기, 뭐 가령 내년에 시진핑이 뭐 탄핵의 진짜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 인기가 없어지거나 이런 정치적 위기가 만약에 생긴다면 가장 좋은 게 외부의 적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치적 위기가 양 정상에서 표현된다면 외부의 적, 중국이나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 우리 경제나 투자하는 분들은 그 부분도 면밀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논리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지만 감정의 힘은 논리보다 좀 빠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90일 동안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타결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속에서는 더 격렬하게 싸움을 진행할 것이다. 그 싸움 기간 안에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중국의 이기는, 그 다음에 경제성장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권을 노리고 싸우는 국가들의 대결은 천천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패권을 포기할 나라는 글로벌 역사에 전 세계에 어느 한 곳도 없다는 사실, 그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쉼없이 달려왔지만 36분, 37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한 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중무역 분쟁을 한편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제 자체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